자, 그럼 이 폴리 11월 전국 자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동안 우리 사회 및 자장을 맡아주셨던 김만음 선배께서 국회 입법조사처장으로 이렇게 차관급이랍니다. 들어가시는 바람에 우리가 사회 없이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가지로 잡았습니다. 이게 라운드 1, 2, 3, 4로 했는데, 첫 번째는 이 여론조사, 민심에서 드러난 어떤 대통령 지지라든지 정당 이 지지도, 그리고 그게 지역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살펴보는 순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서 입법과 예산의 시간이라고 그러죠. 그 중에서 민주당이 개혁으로서 내걸고 있는 부분들의 어떤 처리 여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은 내년 4월 7일로 부산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대선 전초전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부산시장은 또 가덕도 신공항 논란과 함께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런 거고요. 이 서울시장은 지금 서울은 부동산 문제, 특히 전월세 문제가 지금 굉장히 뜨겁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 서울시장은 바로 이 문제를 풀 후보가 내느냐 이게 달려있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역시 부동산과 서울시장 보선에 대해서도 연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여론조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조국 사퇴 시점에 근접하는 대통령 지지율 변화의 의미는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한길 홍소장님께서 이번 주부터는 좀 조사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한다 그랬는데 많이 정리를 못했고요. 일단 그냥 이야기를 하시죠. 네. 이번 주 여론조사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문 대통령 지지율이 추세적으로 하락세다. 그 수준이 어디까지냐? 일부 조사 기관에서는 8월달 조국 사태 때만큼 내려갔다는 지금 보고도 나오고, 그렇지 않는 보고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실제 지금 우리가 여론조사를 때 량과 질을 봐야 되는데, 현재 추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부분, 그래서 긍정과 부정 평가의 비율이 다시 벌어지는 이런 양적 부분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더 지금 깊이 봐야 될 문제는 지지율의 성격입니다. 보통 우리가 지지율 이런 통계 분포를 내면 어려운 말로 하면 정규 분포입니다. 해서 아주 잘못한다, 아주 잘한다는 사람들보다도 다소 잘한다, 다소 잘못한다 이런 쪽 사람들의 의견이 훨씬 더 많은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의 특징은 다소 잘못한다, 다소 잘한다는 응답보다도 아주 잘못한다, 아주 잘한다라는 극단적인 평가가 양쪽으로 몰리는 이런 대립형 여론의 어떤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일단 대통령 지지율부터 먼저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다른 거로 넘어가도록 하죠. 근데 이제 대통령 지지율에 있어서는 이번에 보면은 지지율 외에 여기 정부 정책에 대한 긍부정 평가에 대한 조사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 개별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 체제에서 추진되고 있는 중요한 개별 정책 중에서 보건 의료 외에는 평가가 대단히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 고용이라든가 주거 부동산 문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이런 부분들은 거의 30% 또는 그 이하의 긍정 평가가 나오는 반면, 유일하게 보건 의료만이
71%로 높게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고 하면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점진적인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만에 하나 이 의료보건 의료와 관련된 정책, 지금은 코로나 문제로 집약이 됩니다. 코로나19 대처가 현재와 같은 관리 상태로 유지가 지속되면은 그나마 지지율이 유지가 되겠지만, 보건 의료 지지율이 코로나 대비하는 이 현재 정책이 만에 하나 무너지게 될 경우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소지가 대단히 큰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 전국을 거의 대립 양상으로 지금 설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박근혜 30% 지지가 이제 최순실 사건 터지고야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문이 한 30% 지지가 무너지는 부분이 어떤 이 정권의 큰 어떤 문제가 벌어지기 전에는 30%선은 유지가 되어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이 거대하게 양축에서 지금 오고 있는 게, 하나는 이 코로나로 인한 그 경제 붕괴인데, 이게 서민층에 아주 집중타를 입히고 이 빈곤층에는 거의 생계 수단을 뺏어가는 상황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제 그 주거 문제, 전월세 문제하고 엮이게 될 때는 경제 문제에서 다수가 문 정권에 대한 지지를 지금 거두고 있다. 이런 부분이 여기 주거도 부동산 일자리 고용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건 더 악화돼 갈 거다 보이고요. 코로나가 지금까지는 K 방역이다, 모범 방역국이다 해서 유지를 해왔지만은, 요 근래 대폭 번지고 있는 코로나 대확산 부분에서 과연 지금까지의 K 방역, 모범 방역 이미지를 유지해 갈 수 있을까? 저는 결론적으로 마지막에는 그런 게 무너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무너졌을 때 문 정권의 30% 하한선이 어느 정도 무너질 것인가, 얼마나 빨리 무너질 것인가 하는 부분이 관건이라고 보는데요. 여기에 이제 권력형 비리 문제가 만약에 어느 정권이든 터져 나왔듯이 예외 없이 나온다 그러면 문 정권의 붕괴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 정권이 지지율이 역대 임기 말년치고는 최고다 하는 거는 전 별 의미가 없는 이야기다. 그건 관리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지 성적이 좋아서는 아니다. 정치공학적 기술에 의한 성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저는 뭐 문 대통령 지지율은 뭐 어차피 집권 4년 차이기 때문에 뭐 하락은 불가피할 거라고 봤습니다만, 그나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그나마 이 정도도 상당히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보는 시각이 상당히 우시했거든요. 근데 그 이렇게 지금 지지율을 버티주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사태라는 이 미정유의 사태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 정부 여당에게 힘을 좀 실어주려는 그런 민심의 그 기제가 상당히 또 저는 크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5주 연속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락이라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집권 후반기에 나타나는 그러한 뭐 일반적인 양상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지금 빨간불이 좀 크게 좀 지금 들어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이 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정책의 기조, 뭐 특히 그러니까 계획에 대한 가치가 지금 이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반대의 또 이 주장들이 지금 충돌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 지금 뭐 정부가 지금 25번째, 24번째 뭐 냈다고 하는데, 기본적인 그거 아닙니까? 불로소득에 의해서 투기한 불로소득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부동산이 뛰는 것을 어떤 식으로 잡겠다. 그러한 것이 아마 정책의 선한 의지라고 한다면, 문제는 이 지금 그 보수 여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 부동산 정책이 그런 선한 목적이 아니라 일종의 좀 갈라치기,
이 편가르기 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진보 정권의 그 무능력을 또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주장이 먹혀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또 지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도 뭐 집권 측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그 이미지고 자의적으로 행사되었던 검찰권에 대해서 선출 권력의 민주적 통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바로 검찰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보수 야권 중심은 그게 아니다. 이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지금 뭔가 칼을 들이대니까 이걸 갖다가 피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말 그대로 검찰 장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는 이러한 또 시각이 충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점점 이 반대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감염병 사태라는 이 엄청난 사태를 맞이해서 뭐 아까 우리 한 소장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 사회 이 약자 소외된 계층들이 타격이 크니까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 그 이야기들이 처음에는 상당히 먹혔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별 실효성도 없이 퍼주기만 하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표사기한 정책이다. 이러한 그 이 주장들이 먹혀든다는 것이죠. 이 지금 이 여러 가지 제가 몇 가지 그 주요 정책들을 이야기했는데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서 정권과 여당이 내세우는 가치와 그리고 여기 반대편에 주장하는 가치가 충돌하면서 지금 서서히 약간은 이 지금 정권이 내세우고 있는 가치들이 좀 밀리는 국민이 아닐까. 만약에 이것이 진짜 만약에 그 분명한 이 현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이 지금 현재의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것은 장담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 판단에 대해서 그럼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바로 지금 정부 여당이 갖고 있는 숙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차인데 4년 차 대비해서는 가장 높은 지지율이죠. 역대 대통령 중에서. 예.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이제 차츰차츰 이렇게 그 지지율이 지금 하강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한 소장이 이야기한 대로 그 이전에 39%선이 아마 최저 지지율로 그 마크됐던 것 같은데, 이 35%선으로 이렇게 내려간다면은 그거는 레인더위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4년 차에서 이렇게 그 지지율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40% 지금 초반이지만 40%대를 갖다가 유지하고 있는 것은 좀 전에 그 홍 소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좀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런 여론조사에서 잘한다, 매우 잘한다, 못한다, 매우 못한다 해서 이렇게 그 매우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수가 적고 현저히 보통이 이제 그냥 잘한다, 못한다 많은데 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그렇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강한 지지 세력, 비토 세력 간의 어떤 지금 이제 그 대립 구도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인용 성향으로 봤을 때 보면은 지금 이 저희들이 말하는 여론조사는 리얼미터 11월 3주차 여론조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건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 보면은 자세히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 이념 성향을 보면 역시 보수 진보는 그 압도적으로 뭐 77%, 70% 이렇게 지지를 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도층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실제로 우리가 탄핵 때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가 7, 80%일 때는 말할 것도 없고 50% 될 때도 그 중도층에서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가 아주 높았어요. 이게. 그런데 이 지지가 지금 이제 그 20%나 차이 납니다. 38.7대 58 이렇게 그 중도층에서 상당히 그 빨간불이 켜져 있다. 이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직업별로 봤을 때 항상 민심의 흐름에서 자영업자층의 어떤 조사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총선 같은 경우에 정말 자영업자들이 처음부터 해서 최저 임금제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고 비판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작년 총선 때 보면은 전체적으로 대통령 지지자나 정당 지지에서 자영업자층이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높았어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이 강한 지지와 그리고 총선 압승을 가져왔다. 이렇게도 보는데 지금 보니까 그 자영업자층에서도 역시
중도에서 38.7대 58로 이렇게 이 잘못한다라는 쪽으로 한 20% 정도 나온 거 같이 자영업자청에서도 39.6대 57.2로 거의 20% 가까이가 지금 이 부정적인 평가가 높다는 이야기죠. 이게 그래서 중도청과 자영업자청의 어떤 입안 이 부분들이 이 상징적으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점 아까 여러분이 지적했지만 요즘 코로나 어떤 K 방역이 어느 정도 지탱해주는 어떤 몫을 한다면은 부동산이라든지 현재의 그 경제 그리고 인사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다. 그랬을 때 이 부동산 문제의 해결이 참 당장에는 뭐 쉽지 않다. 그리고 내년 초로 더 악화될 것이다. 이런 연구 결과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연말에 아마 그래서 지금 여권에서 공수처에 대해서 그렇게 매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수처를 출범시키면서 또 이 적폐 숙사 때처럼 뭔가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내고 어떤 그런 이전의 역사 바로 세우기처럼 그런 활동을 해나가면서 이 부분들이 어떤 다른 부정적 요인과 이렇게 상쇄되는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면은 아마 상당한 위기로 빠져들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김영구 사장님이 말씀하셨는 중도층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거 정치 상황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것이고 자영업자는 선거 정치 상황에서 뭐가 하냐 여론 전파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계층에 비해서 중도층과 여론 중도층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이야기하신 거고요. 그다음 여기에 한국 리서치에서 아까 그 일자리 고용, 주거 부동산, 의료, 보건, 의료, 저출산, 고령화 각각에 대해서 잘한다는 것에 대한 평가를 각 개별 정책별로 물었을 때 보건 의료만 71%로 잘한다고 일자리 고용은 31, 주거 부동산은 15, 저출산 고령화는 22%밖에 잘한다는 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질문 하나를 더 물었어요. 자, 일자리 고용, 주거 부동산, 의료, 보건, 의료, 저출산 고령화 각각에 대해서 이 정책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물었을 때 국민들은 보건, 의료를 세 번째로 높게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일자리 고용이에요. 그 다음에는 주거 부동산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현 정부가 그나마 K-방역 즉 코로나19로 이거를 잘 성공적으로 방역하는 거로 인해서 현재의 여론을 다잡고 있지만 실제 국민들은 K-방역보다는 일자리 고용이라든가 주거 부동산 문제를 더 크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재인 대통령 현 정부의 지지율이 김 사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공수처를 출범을 해서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 공수처가 과연 일자리 고용이라든가 주거 부동산 문제 또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이런 것을 덮고 지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 될지 아니면은 일자리 고용 그 자체로 정책적으로 풀고 주거 부동산 문제를 정책 그 자체로 풀어서 지지를 끌어올리는 거 맞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잘 판단을 해봐야 될 겁니다. 만약에 일자리 고용이라든가 주거 부동산 저출산 고용 문제 이런 거를 해결 안 하고 공수처를 출범시켜 갖고 분위기를 끌고 가려고 한다면 내가 볼 때는 생각만큼 효과가 안 날 수가 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공수처 문제를 현 정부가 선출 권력의 검찰 통제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을 고상하고 복잡하게 이야기하니 그렇지 달리 표현하면은 정치가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볼 때 공수처 내가 출범한다고 해서 여론 반전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나는 그것보다는 현 정부가 지지를 끌어올리는다면 일자리 고용 또는 주거 부동산 개별 정책 각각의 적합한 정책을 만들어서 실질적인 상황을 반전을 시킬 때 전반적인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는 거죠. 제가 그 말씀 드린 건 뭐냐면 일자리 고용 주거 부동산에
정면으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는 부분 동의합니다. 하지만 역대 정부에서 어느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당장의 어떤 효과를 내기는 어려운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부 여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그 대안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이렇게 본다는 거죠. 제가 생각은 이렇게 좀 봐요. 지금 그 월세 전세 문제가 지금은 제가 볼 때 지금 제일 낮은 15잖아요. 이 문제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국민들 중에 뭐 일반적인 퍼센테이지는 집 없는 사람이 한 46%, 있는 사람이 53%, 1인 가구를 포함하면 없는 사람이 60% 정도 됩니다. 1인 가구가 좀 반영이 안 돼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월세가 보편화된 사회를 이 정권이 어떤 형태로든 만드는 것처럼 되어버렸다라는 부분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지금 형성돼 가는 부분을 매우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 월세가 보편화되고 전세가 없어진 사회를 우리가 겪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일자리보다도 훨씬 심각한 문제다. 일정하게 소득 부분이 지대로 그냥 없어지는 부분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게 지금 사실상 별로 없었지요. 근데 이게 지금 눈앞에서 현실화되어서 이제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 사회로 전환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뭐 11만 4천 가구의 공공임대니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건 너무 잘 알지 않겠어요? 근데 경제가 호황이라 가지고 일자리라도 있으면 월세를 뭐 이래서 월세라도 내면 되지만 보통 전월세 사는 사람 중에서 사회적으로 직업 수준이 높은 사람이 별로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서 이제 월세 사회가 된다는 것은 수입도 지금 줄어들거나 사라져가고 있는데 월세를 내야 된다. 이거는 엄청난 데미지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건이 이 문제를 꼼수로 돌파하려고 그러는데 국민은 공수처 관심 없습니다. 국민이 그 공수처가 뭐 아무 관심 없어요. 관심 없으니까 여건이 좋기는 하겠지만은 근데 공수처는 그야말로 해도 득될 점수도 없고 뭐 안 한다고 이렇게 뭐 싸들고 반대할 사람은 없지만은 전월세 사회로의 전월세 그러니까 월세 사회로의 급속한 진행은 이건 정권의 치명타가 될 거다. 내년 봄쯤 되면 가면 갈수록 심해질 거예요. 근데 일자리는 더 악화될 거고 월세 사회가 심화되면 정권이 뭔 수로 버티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매우 암울한 전망이 보여요. 저는 뭐 네. 지금 그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해서 저는 사실 중요한 부분들이 앞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통령이 부동산, 일자리, 저출산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나?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부동산, 일자리, 저출산 문제는 진짜 오랫동안 그 이 지속해왔던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러한 현상 자체가 사실 사람들한테 이 고통인 건 오래된 현실이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왜 더 큰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느냐? 뭐 그거는 뭐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고통 자체가 더 가중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또 그런 걸 또 이걸 계기로 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상당히 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줌으로써 또 상당히 또 상대적으로 정치적 이익을 얻는 측면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더 나아가서 여권의 지지율과 관련해서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 최종 국정 책임자의 모습이 안 보인다는 이 보수 야권의 그 지적이 상당히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지금 뭐 그러니까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추미애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서 대통령이 지금 실종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한테 민심이 파고든다는 것이죠. 뭐 이 영어식 표현에 그런 말 있잖아요. The buck stops here라고 해리 트루만이 이야기했던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어쨌든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지금 잘 안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부분들이 그게 옳은지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는 지금 여기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만 문제는 그러한 식의 이 지금 야권과 또 이 보수 언론들의 그러니까 공격에 상당수가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실종된 게 아니냐? 대통령이 그러면 사실 어떻게 좀 말랑말랑하고 자기 쉬운 것만 적극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실무진에 넘기고 자기는 뒷짐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총공세에 대해서
지금 여건이 제대로 사업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좀 특히 대통령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이런 사회적 갈등, 정치적 갈등에 대해서 해결자의 모습, 중재자의 모습, 해결은 아니라 하더라도 중재의 뭔가 하여튼 그러니까 실마리를 푸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앞으로 향후 연말에 개각이 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또 다른 모습으로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 대통령과 이 전체적인 여권 지지율이 흔들리는 부분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이 책임 정치의 부분 이 부분의 실종에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한마디 좀 덧붙이자면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장 기대했다가 가장 실망했던 부분이 금방 차 교수가 지적한 소통의 대통령.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때 정말 혀를 찼던 것은 그 위에 조사에서 나온 바 있지만 비서실장이 처음 비서실장 될 때 한번 보고 그다음 본 적도 없고 뭐 장관들이 대면 보고 없다는 것은 국민 이 기자회견 때도 이미 나왔던 본인이 웃으면서 이게 했던 이야기일 정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 적격이 됐고 본인이 강화문 시대는 교통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이렇게 못했지만 그래도 국민 앞에 언제든지 필요하면은 강화문에서 대국민 토론회도 열겠다. 자기가 기자들한테 그리고 언론 방송을 통해서 항상 무슨 문제든지 국민들한테 그것을 보고하고 또 국민들 이야기를 듣고 하겠다 하는 그 부분이 너무나 귀에 생생하거든요. 아마 많은 국민들이 워낙 전임 대통령의 그 문제가 소통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아마 그 이야기들이 전부 다 지금도 이렇게 남아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아까 제가 공수처는 정부 여당의 하나의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고 저는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초심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되새겨서 금방 이야기한 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예를 들면 우리 난적한 어떤 국정 현안 문제 어디에 일시에 해결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 문제에 같이 고통을 나누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그런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본인의 어떤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어떤 성공적인 기길에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나라를 위해서 좀 필요하다 이래 봅니다. 예, 다음은 정당 지지도를 이야기하면서 좀 이렇게 그걸 하도록 하죠. 정당 지지도는 사실 지금 몇몇 조사 기관들이 발표를 하는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실제 지금 뭐 일단 이 정당 지지도는 선관위 상황이기 때문에 그 관련 조사 인용할 조사 기관들의 조사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잠시만요. 일단 최근자에 나왔는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이제 최근자에 나왔고요. 최근자에 나온 리얼미터 조사는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조사를 했고 5일 동안 조사를 했네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샘플 수가 몇 명? 1m? 예. 2,514명입니다. 예, 예, 그렇게 YTN이 조사를 YTN을 했어요. ARS로 조사를 합니다. ARS로 조사를 했고 그 외에 지금 이제 그 전에 조사를 했던 게 몇 개가 있는데 그걸 같이 비교를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갤럽. 그 이전에 조사했는 것으로는 한길리서치 조사는 11월 7일에서 9일 사이에 전화 면접 ARS 조사로 혼용으로 1000명 조사를 했었고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10일에서 11일 사이 전화 면접만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천명조사고 그다음에 윈지코리아가 또 그 무렵에 조사를 했는데요. 15일부터 16일 사이에 ALS 조사로 했습니다. 한국사회이론연구소는 CBS, 윈지코리아는 아시아경제, 한길리서치는 쿠키뉴스 의뢰로 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들의 결과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어떤 그 차이가 있냐면은요. 지금 리얼미터 조사가 지금 보면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제일 근접해가 있습니다. 반면 다른 조사 기관들은 한 10포인트 정도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미터 조사로 놓고 본다면 국민의힘 정당이 많이 좁혀왔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타 조사 기관들의 조사를 놓고 본다면 현재도 아직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의 격차는 많이 벌어져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봤을 때 지금 보면은 유의미한 어떤 지지율의 변화는 다른 조사 기관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지금 보면 많이 근접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뭐 여기서 어느 조사 기관을 놓고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저 조사 기관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지금 민주당의 집권 대통령 지지율, 많은 어떤 그 정치적 미스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그 이전 달의 조사에 비해서 별로 좁혀가지를 못하고 있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예. 제가 지금 생각을 할 때는요, 이게 굉장히 착시 현상을 낳고 있는데, 지난번에 총선 전이나 또 지방선거 전에 이걸 보면 이제 가끔씩은 그 국민의힘당이 뭐 따라잡다가 또 막상 선거 결과를 보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 다른 조사들은 안 그런데 유독 정당 조사만 이렇게 조사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이게 여론조사 방법의 문제라는 것이냐, 아니면 일정하게 야당을 교란시키기 위한 수수냐, 이런 부분까지 좀 저는 의문이 들어요. 어떻게 여론조사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죠? 제가 뭐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지금 다른 조사 기간 한 10포인트가 나는데 리얼미터 조사가 지금 이렇게 좁혀진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거 지금 선관위에 공개되는 자료만 갖고는 뭐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데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유선을 ARS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닌가, 그냥 그렇게 봐요. 유선을 ARS로 했다. 예, 왜냐면은 유선 번호를 가지고서 유선을 하면은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받아요. 노인들은 기본적으로 허위조사 연령을 속이는 지금 그 경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대가 지금 보면 5분 달에도 내가 알기로는 20대가 리얼미터 조사는 아마 조금 더 높은 걸 알고 있어요. 저기 그 민주당보다도. 아니 근데 지금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 70%, 근데 무선 전화 면접 10%, 그러니까 전화 그러니까 면접, 무선 전체가 80%고 유선이 20%. 그러니까 유선 10%는 ARS를 한다는 거잖아요. 예? 전화 면적이 10%밖에 안 되니까 90%는 ARS인데 예. 그 중에서 전체에서 무선이 70%고 유선이 20%라. 근데 그렇게 하니 유선 20%는 전부 다 ARS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무슨 70%도 ARS야. 그러니까 ARS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유선으로 전화를 하면은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이 거의 비슷하게들 응답을 해요. 근데 집 전화를 하게 되면은 노인들이 많이 받아요. 즉 집 전화를 하게 되면은 노인들이 허위 조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루 이틀만 그런 게 아니라 리얼미터 조사가 1년 내내 이렇게 조사 방식이 필수되어 있으니까 그렇겠죠. 예. 근데 예를 들어서 ARS를 쓰더라도 어떤 조사는 아예 100% 무선을 해보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또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는 이제 이 보수 야당의 행태를 보면 여기에 비슷해졌다, 조금 앞섰다 그러면서 보수 야당이 투쟁을 해야 될 부분에 멈칫멈칫하면서
허물허물해지면서 또 방향을 상실하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더라고요. 여론조사가 미치는 영향이요. 네. 그래서 이 보수 야당 스스로가 자기들이 신빙성 있는 여론조사를 좀 해가지고 자신이 도대체 그 보다 어떻게 하고 있나라는 부분, 실제 상황이 어떤가라는 부분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1년 내내 지속시키고 있는 거죠. 과거에 제가 알기로 여의도연구원 조사는 외주를 잘 안 주고 자체적으로 조사를 다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때 홍준표 대표 체제 때 아마 여의도연구원이 많이 그 권력을 치렀죠. 권력을. 와해가 되어버려 갖고 그 당시 그런 기능들이 거의 상실을 해버렸던 걸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정치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지만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조사와는 별건으로 각 정당들은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이런 분석을 하지 않겠나 보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있다면은 공당으로서 대단히 지난 대선 때 그 홍준표 후보가 여의도 연구원 나온 조사를 갖다가 기자들한테 어떤 공표 요건 없이 이야기했다가 그 불금 아마 받았을 겁니다. 이게. 맞아요. 예. 문제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 요즘은 공표 보도하는 요건이 굉장히 강화됐거든요. 아마 여의도 연구원에서 조사는 계속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을 공표 보도는 이제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니까 이 발표는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만약에 외부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그렇게 외부 여론조사를 통해서 조사한 거는 발표할 수 있지 않나요? 있죠. 그럼 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데 왜 안 하는가에 대해서 의아스럽게 생각해요. 정상 기준으로 제가 좀 이야기 좀 할까요? 예. 저는 뭐 하여튼 뭐 이 지금 뭐 이 조사 기법에 따라서 조금 들쭉날쭉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지난 4월 때 총선 때에 지금 나타난 그 하나의 그러니까 민심이 지금 현재 국회의 의석수지 않습니까? 그 국회의 의석수가 거의 조금 가장되게 표현하면 거의 더블 스코어가 된 상황인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본다고 한다면 뭐 그것이 얼마만큼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그때의 더블 스코어 의석하고는 상당히 많이 줄었다. 이 줄은 부분을 과연 그러면 지금 여당은 여당대로 얼마만큼 경고의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냐, 야당은 얼마만큼 이걸 갖다가 발판을 삼을 것이냐의 문제인데 결국은 아마 이 지금 판가름은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보궐선거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지금 이렇게 상당히 양당의 격차가 많이 줄었다고 한다면 결국은 지금 캐스팅 보트는 우리가 말하는 부동층, 무당층, 중도층들이 지고 있는 셈인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들의 표심을 어떻게 이제 갖고 올 것인가가 아마 결국은 이제 모든 선거 다 그렇지만 특히 이번 선거는 특히 이 지금 이 중도층의 사람들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 부분에 아마 초점이 상당히 맞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 가지 정치 그 지형상으로는 뭐 여러 가지 그 여당의 압도적인 뭐 이런 전국 구도를 갖고 있지만 이것이 결코 유리하게 작동되고 있지는 않다. 이것이 지금 일단 국회 의석과 민심이 만약에 괴리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민심이 위반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번 그 정기국회가 끝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생각하고 있는 당정청 개편이라든지 그리고 또 지금 또 이번 정기국회 마무리하는 기간에 있어서의 그 입법 과제들 개혁 입법 과제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지층들 일단 집토끼부터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에 그걸 발판으로 해서 나가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문제, 이걸 잘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마 그 당면한 숙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야당의 입장에서는 야당은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그 대여전선에 있어서의 그 메시지 자체가 아직까지 균일하게 동질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다. 지금 일단 이 비상대책위원장하고 원내대표가 지금 따로 노는 듯한 느낌. 그리고 지금 또 원내에서도 지금 비상대책위 체제를 둘러싸고도 계속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측면. 그리고 지금 향후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준비들에 있어서의 그 엇박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절호의 찬스인데 이걸 갖다 제대로 선용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풀 것이냐가 아마 향후 이 당 지지율의 결정적인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우리 여론조사 본 민심에서 마지막 순서로서 지금 한길 리서치에 그 홍 소장님 계시지만 이번 11월 달에는 그 윤석열 대권 주자 1위 결과 이걸 빼놓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어서 나온 윈지코리아의 그 조사에 의하면 또 양자 대결을 보수 쪽에는 윤석열 총장을 넣었더만은 비슷하게
초박빙으로 놓은 것과 함께 그때 몇 프로 나왔습니까? 조사했을 때. 잠시만요. 저희들 그 육자 대결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육자 대결에서 윤석열이가 24.7%, 이낙연이 22.2%, 이재명이 18.4%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권 야권 3명씩 뽑아서 조사를 했을 때 이야기고, 윈지코리아는 아예 그냥 1대1로 붙였어요. 윤석열 대 이낙연, 윤석열 대 이재명 이렇게 양자 대결을 붙였을 때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그때 조사를 했을 때 이 윤석열은 24.7%고 이낙연 22.2, 이재명 18.4%를 지만 2, 3위를 지만 합하면 이것이 40.6%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낙연이가 나오든 이재명이가 나오든 각각적으로 100% 흡수를 한다면은 24.7대 40.6%가 나와서 민주당 여권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윈지코리아의 조사에 의하면은 박빙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가 하면은 윤석열이가 나왔을 때 가상 대결했을 때 이 두 표가 100% 합쳐지는 것을 저기 이 무너뜨린다는 이야기는 달리 이야기하면 이낙연 지지자들과 이재명의 지지자들은 지지 성향이 좀 다르다. 동일한 지지 성향을 갖고 있지는 않고 있고 윤석열이가 가상 대결을 했을 때 일정 부분 지지율을 중도층을 확보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 이제 윤석열이가 윈지 코리아의 조사에 의하면은 42% 또는 42.5, 41.9% 이런 식의 득표를 얻게 되는데 현재 지금 문 대통령의 그 국정 수행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지금 한 50% 전후가 지금 모든 기관에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하면 윤석열의 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직 평가에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경향성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 그렇게 보자면 저게 단지 보수표뿐만 아니라 지금 보수표 다 모아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보수 플러스 알파, 심지어 일정하게 그 지금 이 좌파 진영 내부에서도 지금 문 정권에 좀 실망한 이런 부분 성향까지도 포괄한 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때문에 1대1을 붙여서 조사하는가라는 부분에 1대1이라는 여론조사의 인위적인 행태가 좀 의도성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여론조사라는 거는 있는 그대로 국민이 판단하게 해야지 실질적으로 1대1 상황이라는 게 만들어질 가능성은 대선까지 거의 뭐 없을 수 있거나 굉장히 희박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게 자체가 의미하는 게 그냥 뭐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건가 하고 이런 것처럼 흥미 위주에 밖에 안 되는 건데 요 타이밍에 저 조사가 왜 나왔는가라는 부분이 매우 좀 의도적이다. 저희들 했던 한길 조사들 왜 육자 대결을 붙였냐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예? 없습니다. 육자 대결을 왜 붙였냐 그러면 할 아니 뭐 말이 육자 없어요. 대결이야. 지금 여야에 예. 유력한 저 범주에 속하는 사람은 한 3명 뽑으면 뭐 별로 없잖아요. 더 이상. 실제로 나머지는 지가 후보라고 하는 거지 뭐 누가 인정해 줍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제가 98년부터 이런 조사를 해왔는데 예. 제가 해왔던 방식은 여권은 여권대로 후보로 여론조사를 하고 야권은 예. 야권대로 후보를 조사를 해서 예. 거기서 1, 2위가 나오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가서 가상대결을 붙이는 방식을 저는 선호해왔습니다. 예. 근데 어느 뭐 한 그때 2000년도 뭐 한 중반경인가 그때부터는 여야 후보를 10명 나열을 해놓고 이렇게 하는 조사들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조사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봤던 거고 실제 이제 선거라는 거는 개의 인물표와 구도에 의해서 표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여야 각각 다음에는 그 가상 대결로 가는다고 보는 거고 가상 대결을 간다면은 제1, 2당 그리고 유력한 정당 후보를 들어가는 이런 구도가 되는데 딱 이렇게 제3 정당이 없을 때는 2명의 후보를 넣어서 조사를 할 수가 있겠죠. 실제 지금 보면은 그런 측면도 있죠. 지금 뭐
이 뭐 정의당이나 다른 당 후보가 지금 지지를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둘을 넣어가 이래 붙여 볼 수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저는. 근데 이게 이제 뭔 효과가 있는가 하면 보수 진영에 윤석열과 뭐 일곱 난장이 이런 것처럼 윤석열이 지금 나올지 안 나올지 뭐 중도로 나올지 보수로 나올지 그건 사실상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이 여론조사로 가고 있는 이상은 실제적으로 보수 후보들을 다 눌러놓는 효과가 아주 눈에 띄게 나타나 가지고 이게 지금 내년에 윤석열 총장 임기가 7월 말에 끝난다는데 7월 말까지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대선이 2022년 3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이 보수 쪽의 후보 구도를 갖다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 만약 저 사람이 7월 달까지 그러다가 8월 달쯤 나 뭐 대선 안 할란다 이래버리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게 그 보수 이 정당 쪽에 그런 이 해석이 있을 수 있는 반면에 또 그 민주당 쪽에서는 이번에 그 발표했던 윈지코리아가 그 실질적인 그 이 대표가 이건영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정책기획위원장으로서 총선 승리를 양정철과 함께 이뤘던 부분이 그 이낙연과 이재명 그 후보가 보수 이 후보랑 별 차이가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경쟁력이 새로운 후보가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기획 조사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건 뭐 그 우리 차 교수께서는 일단 좀 윤석열 현상 신드롬까지도 이야기 나왔는데 여기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뭐 윤석열 현상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까 뭐 말씀하신 그 한길 그 리서치에서 우리 홍 소장님 그거 했을 때 그 파장이 엄청나게 크던데 저도 이 관련된 기사 하나 써놨다가 다 엎어가고 새로 있을 정도로 파장이 컸는데 분명한 현상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87년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 선거에 임박하면 항상 뭔가 현상이 한 번씩 나타났는데 그것이 소위 말해서 일종의 그 이 기존 정치권에 때묻지 않은 새로운 그 이 페이스에 대한 바람, 기대 이런 것들 일종의 뭐 정치적 메시아 현상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이번에도 의미 나타난 하나의 현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윤석열 총장이 앞으로 뭐 본인이 정치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현상이 분명한 정치적인 하나의 실체로 자리 잡기는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다. 넘어야 될 벽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실제 정치적 이 실체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그건 그 이전에 뭐 이해창부터 시작해서 고금 반기문 사례를 봤을 때도 상당히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뭐 이번에 지금 윤석열 총장이 보여주는 행보는 그 이전의 사람들하고는 상당히 분명히 차이는 있어요. 지금 상당히 맷집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본인이 그러니까 지금 전임 정권 때부터 상당히 정치적 시련을 겪어오면서 단련된 나름대로 정치적 그러니까 이 근육 이런 것도 만만치 않은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지금 이 지속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신동근 최고위원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윤석열 나오면 땡큐다. 그래서 윤나땡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첫 번째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검정국이고 두 번째는 개혁의 반대 이미지, 세 번째가 정치권 적용의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저는 다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그러니까 지금 검정 문제는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자신의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처가에 대한 집중적인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차 관문을 과연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지켜볼 대목이고요. 두 번째는 개혁의 반대 이미지. 이 프레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여당이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지금 씌우고 있는 하나의 프레임이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개혁 우리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저봐라 저런 식으로 뻗대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지난번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뭐 수사권, 감찰권 발동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선출 권력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일종의 검찰 장악 아니냐. 또다시 검찰을 이 지금 권력의 충견으로 만들고 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민주적 통제하고 지금 하나 어떻게 병립해야 될 가치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가 상당히 정치적 발언을 많이 함으로써 이 검찰을
사실은 정치 싸움의 정치 공방의 한 가운데로 지금 끌고 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여당이 집중적 문제 제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여당이 지금 그 설정하고 있는 개혁의 반대 프레임 이미지가 점점 굳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적 그러니까 정치권 적용 문제인데 이것도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은 누가 다 알다시피 이 소위 말 검찰주의자거든요. 검찰주의자이기 때문에 진짜 정치권 들어가면 감도 쓸개도 다 빼줘야 되는 철저한 을이 돼야 되는데 그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이 지금 변화가 과연 가능할 것이냐가 부분인데 저는 사실 이런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콘텐츠인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이런 태도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콘텐츠인데 지금 소셜미디어 시대잖아요. 소셜미디어 시대면 지금 뭐 이재명 같은 경우,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 이렇게 상당히 주목을 받는 이유가 스스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자기가 던지고 자기가 답을 하잖아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발제하고 정문적답하는 형태의 이런 소셜미디어 정치에 과연 얼마만큼 적용할 수 있을까? 실제 윤석열 총장은 그러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한번 해봤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지금 그 코로나 문제 방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동산 대책은 가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는데 그러면 북핵 문제는 어떻게 되지? 이런 거 스스로 한번 자문하고 공부해봤을까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과연 없이 진짜 현재의 지금 여건과의 그런 맞짱 뜨는 이러한 모습만으로 대선을 완주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가 얼마큼 되어 있느냐가 앞으로 향후 이 윤석열 현상이 정치 실체를 넘어서 하나의 정치적 결과로 나오느냐 마느냐를 아마 가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윤석열에 대해서 지금 복잡한 지금 상황들을 설명했는데 이거는 여기 우리 지금 평론하는 사람들도 뿐만 아니고 국민들도 이 윤석열을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번에 이 데이터 리서치 윤석열 관련된 조사를 내가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금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중 누구를 더 지지하느냐 현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을 더 지지한다는 게 39.3, 윤석열 검찰총장을 더 지지한다는 게 42.9, 약간 높지요. 한 3.6% 정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좀 더 지지를 합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어느 쪽 한쪽으로도 균형의 추가 안 기울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한 질문을 해봤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에 대해서 물어봤다면 임기 기간을 전에 사퇴해야 된다는 건 34.5, 사퇴하지 않고 임기를 채워야 한다는 게 51.9%입니다. 이거는 달리 이야기하면 현 정부에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도 하차시키려는 것은 상당한 지금 여풍을 맞고 있다. 반면 다시 또 질문을 바꿔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나머지 조사는 자료로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요거 하고요. 네? 이 윤석열 총장이 정치하기를 바라느냐에 대해서는 정치하기 바란다는 게 28.8, 정치하지 않기를 바라는 게 56.9%입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국민들의 저희 심정은 굉장히 복잡한 것이 사실입니다. 혹상 소장 윤석열에 대해서 짧게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본인 입장은 뭐하게 오래 가는 게 좋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 전체 국민을 위해서는 본인이 하는가 안 하는가는 거친 문제나 또 정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를 빨리 이렇게 정리하는 게 낫다 이렇게 봅니다. 예. 하여튼 저도 지난 국감에서 그 윤석열 장관이 지난 총선 이후에 대통령 임기를 끝까지 해라는 이렇게 메신저를 통해서 정했다. 그리고 이 총장의 임기가 끝난 다음에는 그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생각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윤석열 현상을 불러일으킨데 큰 힘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추미애 장관 반사 효과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윤석열 현상에 있어가지고 바람직한 것은 이 거치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하는 게 좋다. 검찰총장을 계속 임기까지 가려면은 실제로 검찰개혁에 대한 본인의 더 진전된 입장과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전념하겠다는 부분을 밝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